네, 안녕하세요. 사회문제 2의 두 번째 단원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료 수집 방법과 사회문제 탐구에서의 가치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료 수집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사회문화 수업을 들었다면 이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각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을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 먼저 양적 연구와 통계 분석에 유리한 자료 수집 방법이 뭘까요? 네, 이것은 질문지법이겠죠. 질문지법이라는 것은 이제 질문을 미리 작성을 하고 그것을 다수의 그 조사 대상자들에게 어, 동일한 질문을 주어서 응답을 갖고 통계 분석을 해서 분석하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이 질문지법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특히 양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설문 내용을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분석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죠. 네, 그 다음에 자료의 실제성이 보장되는 자료 수집 방법. 이 실제성이라는 것의 의미는 생생하다라는 거거든요. 가장 생생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은 참여관찰법입니다. 참여관찰법은 연구 대상과 함께 일정 기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연구 대상 활동을 관찰하는 거죠. 이 참여관찰법의 특징은요. 인위적인 조작, 즉 가공되지 않은 1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생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원시 부족 연구에도 적합한 자료 수집 방법이기도 한데요.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관찰만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부족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어린아이들을 연구할 때도 참여 관찰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 참여 관찰법의 특징이 어떤 생동감 넘치는 생활,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면서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참여관찰법은요,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참여관찰을 하려고 연구자가 연구 대상과 함께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요, 뜻하지 않게 그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시 부족을 연구하고 싶어요. 원시 부족의 장례 문화를 연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시 부족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그 장례 절차를 치르는지 알고 싶어서 참여관찰법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에 아무도 죽지 않은 거예요. 원시 부족 중에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연구를 진행할 수가 없겠죠. 네, 또한 뭐 갑자기 원시 부족이 부족끼리 뭐 싸움이 일어났다. 네, 이래서 자료 수집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 관찰법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수로부터 깊이 있는 정보를 얻기에 적합한 자료 수집 방법은요, 면접법이에요. 면접이라는 거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가 직접 만나서 자료를 수집하는 건데요.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질문지법과는 다르게 소수로부터 좀 자세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1대1로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고요. 또 연구 대상자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추가로 질문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네, 근데 면접법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질문할 때 반응을 유도해서 계속 질문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객관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요. 굉장히 그 연구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대표성의 원리 하면 떠오르는 자료 수집 방법이 질문지법이죠. 이 대표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질문지법으로 자료를 수집할 때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뽑아요. 네, 이렇게 표본을 선정합니다. 이런 것을 표본 추출이라고 하는데요. 이 표본을 뽑을 때 이 표본이 전체 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전체 집단의 성별이나 연령, 지역, 학력 이런 것을 잘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건 이제 모집단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남녀 비율이 50%다 이러면 표본도 남녀 비율을 동일하게 맞춰줘야 합니다. 뭐 연령이나 지역, 학력, 재산 이런 것도 모두 모집단과 비슷하게 표본을 추출해야 돼요. 이런 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 질문지법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지만 표본 추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그 질문도 만들어야 되고요. 추출할 때도 무작위 추출이라고 하는데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선생님이 자료 수집 방법 중에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면접법을 설명드렸는데요. 문헌연구법이 빠졌어요. 그래서 문헌연구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헌연구를 따로 뺀 이유는 사실 가장 많이 활용이 돼요.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 가능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사회문제 탐구 보고서를 쓸 때도 당연히 문헌연구법이 바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따로 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헌연구법은요, 내가 1차 자료를 수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직접 조사한 자료가 아니라 기존 연구자들의 그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뭐 역사적인 문헌이라든지 신문 잡지, 통계 자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수집하고 조사한 자료를 나의 연구 목적에 맞게 수집하는 것을 2차 자료라고 합니다. 문헌 연구의 가장 좋은 점은요, 기존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 연구 성과와 동향을 파악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문헌 연구는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그냥 내가 도서관 가서 또는 뭐 인터넷으로 관련 문헌을 찾아보면 되거든요. 질문지법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비용은 적지만 보통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한테 사례를 해주고 있어요. 면접법 같은 경우에도 면접 대상자들한테 사례를 보통 해주거든요. 네. 참여 관찰은 당연히 이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에 비해서 문헌연구법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 현상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약간 주의해야 될 게 문헌의 신뢰성. 그 만약에 문헌이 잘못돼 있다라고 하면 나의 연구에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헌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좀 주의하셔야 되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네, 다음으로 지금까지 했던 자료 수집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학교 폭력 실태를 연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각각의 그 자료 수집 방법으로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질문지법은 전체 예를 들어 뭐 고등학생의 학교 폭력 실태를 알고 싶다. 그러면 전체 고등학생을 다 조사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표본을 추출해서 설문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연히 표본을 추출할 때 대표성의 원리가 지켜져야겠죠. 그래서 전체 집단의 남녀 비율이라든지 뭐 학년이라든지 아니면 사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해서 표본을 추출한 다음에 설문지를 돌려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전화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종이에 할 수도 있고 요새는 네이버나 구글 폼 같은 걸로 온라인상으로 많이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면접법으로 만약에 진행한다면 이 면접은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집단으로부터 좀 의미 있는 결과를 얻고 싶을 때 시행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의 일부를 선정해서 자세히 물어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면접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참여관찰법은 말 그대로 내가 그 집단에 들어가서 함께 생활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학교폭력 가해 집단의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내가 그 친구를 위장해서 같이 생활하면서 내가 보고 관찰한 것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참여 관찰법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문헌연구법은 사실 다른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문헌연구법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일단 기존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해 볼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1년에 2번씩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 동향이 이랬구나. 학교폭력 실태가 이렇게 발생했구나 라는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다른 논문이나 아니면 서적을 찾아보면서 연구를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자료 수집 방법으로 이 주제를 연구한다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회 문제의 탐구에서 가치 중립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 중립이라고 하면 이것의 의미는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런데 가치 중립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는 사물이나 현상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를 개입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조금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자료를 보는 것, 이런 것을 가치 중립이라고 합니다.
그 사회 문제 탐구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모든 단계에서 가치 중립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가치 중립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주제를 선정을 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가치 중립이 지켜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연구 문제는 우리 사회 문제가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하나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정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가치가 무엇인지가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내 가치가 개입되는 단계예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청소년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고 싶다. 네, 수많은 문제 중에서 이거를 선택한 것은 내가 스마트폰 사용과 청소년의 우울증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가설 설정 단계인데요. 이 단계도 연구 주제에 따라서 정말 수많은 가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수많은 가설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다는 것 역시 나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청소년의 우울증이 심해질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설정했다고 해볼게요. 일단 가설을 설정했다는 거는 양적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독립변수, 그리고 청소년의 우울증은 종속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설을 지금 정한 건데요. 이 경우에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겠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의 정의는 어떻게 할지, 뭐 하루에 몇 시간 사용하는지 뭐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청소년의 우울증은 또 어떻게 조작적 정의를 내릴지 그 수치화 시켜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서는 가치가 개입되는 그런 단계고요. 그 다음에 연구 설계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연구를 수행하겠다 이거를 밝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연구를 하는데 질문지법을 사용해서 조사 대상은 누구로 하고 조사 기간은 언제로 하고 통계 분석은 어떤 프로그램을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역시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단계입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자료 수집부터 결론 도출 이 단계는요 반드시 가치 중립이 지켜져야 되는 단계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자료를 수집해요. 내가 질문지를 돌려서 자료를 수집하는 그 단계에서는 나의 주관이 개입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료 분석이나 이 가설 검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론 도출까지 자료 수집부터 결론 도출까지의 단계는 반드시 가치 중립이 지켜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조작하면 안 돼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나는 청소년의 우울증이 심해질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설정한 가설이 맞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괜히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연구해보니까 사용 시간이 긴데 청소년 우울증은 별로 영향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사용 시간과 우울증은.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이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괜히 욕심을 내서 조작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가치 중립이 이 단계에서 지켜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의 활용은 나의 연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뭐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의식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겠죠. 네, 내가 평소에 뭐 의식의 개선이나 생각의 개선을 중요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도나 법적인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단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자료 수집 방법과 그리고 사회문제 탐구에서의 가치 중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다음 시간에는 사회문제를 탐구할 때 지켜야 될 연구 윤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